지금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의 신작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일본 열도는 자국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로 집단 이탈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공개 단 이틀 만에 조회수 3천만을 넘어섰고 SNS에 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형 콘텐츠 투자사의 전 해외 전략 분석관 마츠다 렌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을 응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은 아시아 영상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었고, 회사가 제게 기대한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원작의 왕국이고, 한국은 감정이 과한 드라마로 잠깐 시선을 끄는 나라라는 결론. 바로 그 결론을 보기 좋게 숫자로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얇은 실처럼 내리고 있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은 회의실 안에 사람들 얼굴을 길게 찢어놓은 것처럼 흐릅니다. 상무는 화면을 넘기며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빠르게 뜨지만 빠르게 식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협 분석이 아니라 거품 정리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판결이 들어 있습니다. 벽면 화면에는 일본 만화 원작 목록이 촘촘히 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원작, 캐릭터, 팬덤, 판매량, 해외 판권 숫자들이 파란 표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콘텐츠 항목은 화면 맨 아래에 작게 밀려 있습니다. 제목 몇 개와 짧은 주석, 그리고 감정 소비형 흥행이라는 차가운 문장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누군가 종이컵을 구깁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제 앞에는 아시아 영상시장 재편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습니다. 첫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K드라마의 최근 성과는 글로벌 플랫폼의 노출 구조와 일시적 화제성에 의존한 현상으로 장기적 산업 우위와는 거리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넘기는데 이상하게도 종이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제가 진실을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작품은 자극적이고 빠르며 감정을 과장하지만 일본 콘텐츠는 오래가는 원작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경기를 해설하는 사람들처럼 한국의 성장을 분석하면서도 한국을 실제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불안은 작은 알림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제 노트북 오른쪽 아래에 새벽 자동 집계 파일이 도착했다는 표시가 뜹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주간 순위 자료입니다. 평소 같으면 보조 자료로 넘겼을 파일인데 그날은 알림창의 푸른빛이 유난히 눈을 찌릅니다. 저는 무심코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춥니다. 표 맨 위에는 한국의 신작 드라마 참교육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별 분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화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무의 목소리는 계속 회의실을 떠다니고 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집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거품이라고 부르던 작품이 세계 순위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보조 탭을 엽니다. 국가별 반응, 시청 지속률, 완주율, 검색량 변화를 확인합니다. 숫자는 더 이상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화면 안에서 거대한 물살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 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동의 뜨거운 반응, 남미권의 상승 곡선까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한국 콘텐츠를 작게 보려고 만들어둔 표는 그 숫자 앞에서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그런데 더 불길한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흥행작은 배우 이름이나 자극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검색이 튑니다. 하지만 참교육의 검색 흐름은 다릅니다. 학교 폭력, 교권 추락, 가해자 응징, 현실판 해결책 같은 단어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회에서 오래 눌러왔던 분노를 이 작품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아직도 누군가 말합니다. 한국식 감정 과잉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처음으로 거친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정말 그럴까? 만약 이게 감정 과잉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현실의 폭발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한국이 단순히 더 자극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아직 화면 아래쪽에 작게 적힌 한국 항목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연 새벽 파일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일본 원작의 저력을 말하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의 한계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글로벌 플랫폼이 잠깐 밀어준 결과라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 안에서는 그 모든 말을 부수는 숫자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합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이 자료를 회의 화면에 띄워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띄우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보고서의 방향도, 상부가 원하는 결론도, 제가 그동안 믿어온 산업의 질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석관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숫자가 틀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숫자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상무가 저를 부릅니다. 마차, 한국 쪽 자료는 준비됐나?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엽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컵에 남은 커피를 마시지만 이미 식어 있습니다. 혀 끝에 쓴맛이 퍼지고 그 쓴맛이 제 머리를 깨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작게 보이게 만들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제 눈에 또 하나의 폴더가 들어옵니다. 파일명은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원래는 회의 마지막에 짧게 붙일 부록이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비웃거나 과장된 반응이라고 몰아가면 상부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폴더를 열기도 전에 이상한 예감이 밀려옵니다. 만약 일본 시청자들마저 이 작품을 비웃지 않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오히려 우리 업계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니라 내부 고발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회의실의 냉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갑니다. 프로젝터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 귀 안쪽에서 크게 울립니다. 화면 위에는 참교육이라는 제목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회사가 애써 외면하려던 세계의 반응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인의 불편한 감정을 우리보다 먼저 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제가 열어서는 안 될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그 안에는 일본 시청자들이 남긴 예상 밖의 문장들이 빼곡히 담겨 있고 첫 줄에는 회사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말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라는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눈살을 찌푸립니다. 처음에는 흔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은 늘 감정이 앞서고 흥분한 시청자 몇 명의 목소리가 전체 여론처럼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다음 탭을 열고 있고 화면에는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공식 집계표가 차갑게 떠오릅니다. 표의 가장 윗줄에는 참교육이라는 제목이 놓여 있습니다. 공개 3일 만에 비영어권 TV쇼 부문 글로벌 1위, 공개 2주 차에도 1위 유지, 전 세계 91개국 탑10 진입,
46개국 1이라는 숫자들이 한 줄씩 나타납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숫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거품이라고 말할수록 제 노트북 속 숫자는 점점 더 선명하게 그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분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을 확인하고 집계 기간을 확인하고 작품 분류를 확인합니다. 혹시 지역별 중복 집계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홍보성 지표가 섞인 것은 아닌지, 제가 배운 모든 검증 습관을 동원해서 숫자의 흠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흠집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할수록 결과는 더 단단해집니다. 전주 시청수 640만에서 2110만으로 뛰어오른 증가폭, 약 230%라는 상승률. 그리고 2위 작품의 270만 시청수와 비교했을 때 8배 가까이 벌어진 격차가 화면 한가운데에서 제 자존심을 눌러버립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사실 방 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추천 알고리즘이 만든 착시라고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착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큽니다. 한 나라에서만 터진 것도 아니고 특정 팬덤이 몰아준 것도 아니며 한 지역의 짧은 유행으로 설명하기에는 분포가 너무 넓습니다. 마치 여러 대륙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순간 같은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동권 데이터가 특히 제 시선을 붙잡습니다. 사막의 밤처럼 뜨겁고 건조한 지역별 반응, 그래프가 한꺼번에 치솟아 있습니다. 학교 폭력, 권력자의 자녀, 무너진 교권,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 같은 단어들이 번역 검색어와 함께 올라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댓글 반응 요약에는 악은 반드시 벌받아야 한다는 정서, 가해자가 제대로 응징받는 서사에 대한 강한 호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지 못한 정의를 드라마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회의실 앞쪽에서는 여전히 상무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한국의 흥행은 감정 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원작 자산이 있고 장기 팬덤이 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모니터 속 그래프는 다시 위로 솟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잔인하다고 느낍니다. 사람의 말은 자신감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숫자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의 숫자는 냉정합니다. 누구를 좋아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해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눌렀고 실제로 끝까지 보았고 실제로 다음 회차를 기다렸기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저는 시청 지속률 자료를 엽니다.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이 작품은 첫 화의 충격으로만 소비된 것이 아닙니다. 회차가 넘어갈수록 이탈률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특정 구간에서 완주율이 단단하게 버팁니다. 가해자가 등장하고 피해자가 침묵하고 어른들이 책임을 미루다가 마침내 응징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반응이 급격히 살아납니다. 그 흐름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참교육의 힘은 폭력 장면이 아니라 시청자가 마음속으로 오래 기다렸던 판결의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K-드라마를 감정 과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요구합니다. 감정이 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오래 감정을 억눌러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아 말하지 못한 분노가 있었고 누군가는 그 분노를 너무 유치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보기 불편한 현실의 얼굴을 정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 초안의 첫 문장을 다시 봅니다. K-드라마의 최근 성과는 일시적 화제성에 의존한 현상이라는 문장이 갑자기 낡은 변명처럼 보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문장은 회사가 원하는 안정적인 결론이었지만 이제는 실패한 분석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지도 못한 채 커서를 깜박이게 둡니다. 하얀 문서 위에서 작은 검은 선이 규칙적으로 깜박입니다. 마치 빨리 선택하라고 재촉하는 심장박동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상무가 제게 묻습니다. 한국 쪽 수치는 정리되었나? 저는 대답 대신 잠시 화면을 봅니다. 보고서에 넣으면 회사가 불편해할 숫자들, 빼버리면 분석관으로서 제 양심이 무너질 숫자들이 한꺼번에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상보다 큽니다. 단순 화제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울립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맞다면 회사의 기존 투자 전략은 흔들립니다. 일본 원작 중심의 안전한 포트폴리오, 한국 콘텐츠를 보도 시장으로만 보던 판단, 글로벌 시장은 결국 기존 강자가 지배한다는 오래된 믿음까지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숫자가 공개되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콘텐츠 업계 전체의 착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포의 바닥에서 이상한 통쾌함도 올라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오래 무시당하던 존재가 결과로 대답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순위표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작품 하나가 회의실 안의 오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차갑지만 아름답습니다. 숫자로 된 박수 같고 데이터로 남은 함성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가별 반응 패널을 엽니다. 한국과 아시아권의 반응은 예상 범위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화면은 그 작은 안도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상승 곡선, 튀르키예의 순위 유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강한 몰입도, 그리고 일본 내 재생 증가율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이건 어느 한 문화권의 취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구조의 분노와 같은 형태의 카타르시스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를 한국적이라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기 이야기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침묵하는 피해자, 책임을 피하는 어른, 힘 있는 가해자, 뒤늦게라도 정의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비슷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참교육은 그 보편적인 상처 위에 한국식 속도와 밀도,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 응징의 리듬을 얹어버린 겁니다. 회의실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입니다. 상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조심스럽게 써라. 너무 크게 보일 필요는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91개국 탑10이라는 숫자는 축소할 수 없고 46개국 1위라는 결과는 문장 몇 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간 뒤 회의실에는 저 혼자 남습니다. 프로젝터가 꺼지며 벽이 어두워지고 창밖의 빗소리가 다시 선명해집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멈춥니다. 아직 열지 않은 파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이라는 이름의 폴더입니다. 원래는 한국 드라마의 한계를 증명하기 위한 부록으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폴더가 가장 무서운 문처럼 느껴집니다. 숫자가 이미 회사의 결론을 무너뜨렸다면 시청자의 목소리는 우리 업계의 자존심까지 찢어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폴더를 엽니다. 화면에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속이 시원하다. 단숨에 다 봤다. 이런 드라마는 지금의 일본에서는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손을 완전히 멈추게 한 문장이 나타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뒤로 일본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게 됐다.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진짜 폭발은 순위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뒤로
일본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게 됐다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장 분석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악성 댓글과 일시적 찬사를 봐왔지만 이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취향이 조용히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랫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자국 콘텐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네티즌 반응 파일을 더 아래로 내립니다. 화면이 빠르게 흘러가는데도 비슷한 말들이 계속 눈에 걸립니다. 속이 시원하다. 정의가 확실하게 이기니 통쾌하다. 이런 드라마는 지금의 일본에서는 만들기 힘들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반응 몇 개를 모아놓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 평점 사이트에는 이미 3,200개가 넘는 댓글이 쌓여 있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3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한 열광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새벽의 사무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고 복도 끝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먼 파도처럼 들립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댓글을 하나씩 분류합니다. 전개 속도, 배우 연기, 응징의 카타르시스, 사회 문제의 리얼함,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항목은 일본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정면 돌파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덮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올라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학원물 기획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기획안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고 학부모 권력과 학교의 체면이 사건을 덮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거듭될수록 장면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해자는 사정이 있는 아이로 바뀌고 교사는 중재자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사과하고 교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결말이 붙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회피였습니다. 참교육에 대한 반응이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갈등을 예쁘게 접어 서랍에 넣지 않습니다. 더럽고 시끄럽고 불편한 문제를 화면 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피해자가 떨리는 숨을 삼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웃는 순간, 주변 어른들이 책임을 미루는 순간을 오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응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인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오지 않았던 판결을 보기 위해 끝까지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댓글을 분석하면서 이상한 감정에 빠집니다. 한쪽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 없었을까? 왜 늘 갈등을 순화하고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피해자의 분노를 위험한 감정처럼 다뤘을까? 그런데 동시에 묘한 통쾌함도 밀려옵니다. 적어도 시청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비겁한 봉합인지, 무엇이 진짜로 가슴을 뚫어주는 이야기인지 제작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 관객의 감각은 이미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업무 메신저에 상무의 메시지가 뜹니다. 온라인 반응은 일부 과열된 의견으로 처리하라. 댓글 숫자는 너퇴 해석은 신중하게 하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입술을 깨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사실 조심해서 지우라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 반응이 일본 제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읽히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맡았던 식은 커피 냄새가 다시 코끝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자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그런 지시를 비웃듯 더 선명한 문장들을 쏟아냅니다. 일본의 학원물은 결국 모두를 이해시키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 제대로 벌받는 장면을 오랜만에 봤다. 배우들의 눈빛이 너무 리얼해서 피하고 싶어도 보게 된다. 이런 반응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참교육이 단순히 한국식 액션 학원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 작품은 시청자가 오래 참아온 불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를 믿지 못했던 사람, 어른의 책임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 좋은 말로 해결하자는 말에 더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감정이 댓글 속에서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감정 키워드입니다. 통쾌함, 분노, 대리만족, 현실감, 부러움, 자기반성. 처음 네 단어는 흥행작에서 자주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단어는 다릅니다. 부러움과 자기반성은 외국 드라마를 보고 쉽게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성공을 인정할 때 생기는 감정이고, 동시에 자신의 시스템이 무언가를 놓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때 제 눈에 한 댓글이 멈춰섭니다. 한국 드라마는 문제를 무섭게 보여주지만 이상하게 보고 나면 숨이 트인다. 저는 이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무섭지만 숨이 트인다. 이것이야말로 K드라마가 지금 세계 시청자를 잡아끄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달래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서 감정의 출구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섭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 제목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한국 콘텐츠의 일시적 유행 분석이 아니라 일본 시청자가 한국 드라마에서 발견한 결핍이라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순간 저는 회사가 원하는 분석관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 업계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의 약점이지 일본 시청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우리의 빈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춥니다. 진실을 쓰면 위험하고 숨기면 더 위험한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울립니다. 후배 분석관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선배, 이 반응 진짜입니까? 일본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못합니다. 대신 창밖을 봅니다. 비는 그쳤고 유리창에는 새벽 도쿄의 흐릿한 불빛이 번져 있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입니다. 제가 알던 콘텐츠 강국의 도시가 아니라 무언가를 놓친 채 뒤늦게 화면 앞에서 멈춰 선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의 정면 돌파를 부러워한다면 세계 최고의 만화 원작을 가졌다는 우리의 자부심은 왜 영상화 앞에서 자꾸 무너졌을까?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또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제목은 원작 실사와 비교 보고서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진격의 거인, 테라포마스, 도쿄구울이라는 이름들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일본 업계가 가장 보기 싫어할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국에서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은 한국에서 보고 싶다라는 문장은 짧았지만 제게는 회의실 천장을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는 원작 실사와 비교 보고서를 열고 한동안 첫 페이지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화면에는 진격의 거인, 테라포마스, 도쿄구울 같은 제목들이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자랑해온 거대한 원작들, 수천만 부의 판매량과 충성도 높은 팬덤, 해외에서도 이미 이름을 아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은 실사와 평가라는 이상할 만큼 차갑습니다. 어색한 시각효과, 원작 분위기 훼손, 과장된 연출, 팬덤 이탈이라는 단어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사무실 공기가 더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는 작지만 제 귀에는 부서진 필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한때 우리는 원작이 강하면 영상도 자연스럽게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이야기, 이미 검증된 캐릭터, 이미 기다리는 팬이 있으니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자주 반대로 흘렀습니다. 원작을 사랑한 팬들이 가장 먼저 실망했고, 처음 접한 관객들은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극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더 괴로웠던 것은 실패의 원인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제작위원회 회의에서는 늘 안전한 선택이 먼저 올라옵니다. 캐릭터의 분노를 얼마나 눌러야 방송이 편한지, 액션을 얼마나 줄여야 등급이 안정적인지, 결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바꿔야 더 넓은 관객에게 팔 수 있는지가 논의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손을 거친 원작은 어느 순간 살아있는 이야기에서
홍보용 껍데기로 바뀝니다. 팬들이 사랑했던 날 것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유명한 제목과 어색한 의상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를 기술적 한계라고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교육의 데이터를 본 뒤에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원작을 영상으로 옮길 때 그림을 그대로 복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장면이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먼저 붙잡습니다. 두려움인지, 모멸감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한 대 맞은 것처럼 숨이 멎는 카타르시스인지 찾아낸 뒤 그것을 카메라와 편집과 배우의 호흡으로 다시 만듭니다. 바로 그 차이가 화면에서 느껴집니다. 약한 영웅, 스터디 그룹, 참교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작품들은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을 깨끗한 배경으로 쓰지 않습니다. 교실의 형광등은 너무 하얗고, 복도 바닥은 차갑고, 책상 모서리는 손등을 긁을 만큼 거칠게 느껴집니다. 학생들의 숨소리, 운동화가 바닥을 끄는 소리, 휴대폰 알림음 하나까지 불안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몰리고, 침묵이 어떻게 폭력이 되며,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액션이 터질 때 그것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일본 네티즌 반응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단지 한국 배우가 멋지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개 속도, 캐스팅, 감정선, 사회 문제의 리얼함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 드라마에서는 결국 모두를 이해시키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런 내용은 한국에서 보고 싶다고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경쟁국을 칭찬하는 댓글이 아니라 우리 제작 방식이 피하고 있던 빈틈을 정확히 가리키는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새로 만듭니다. 왼쪽에는 원작 보유량, 판매 부수, 팬덤 규모 같은 익숙한 항목을 적고 오른쪽에는 감정 보존율이라는 낯선 항목을 세웁니다. 객관식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작품을 끝까지 본 사람들의 댓글과 이탈 구간, 재시청 장면을 대조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한국 쪽 작품들은 원작의 사건을 모두 가져오지 않아도 핵심 감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쪽 실사화는 장면은 가져왔는데 감정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껍데기는 원작인데 심장은 다른 곳에 두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속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만화 원작을 가졌다고 말해왔지만 어쩌면 그 자부심이 오히려 변화를 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작이 강하니까 괜찮다. 팬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제목만으로도 해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제작 현장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더 이상 제목만 보고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화면 안에 살아있는 감정이 없으면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관객은 지금 K-드라마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콘텐츠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운 것은 자본의 크기가 아닙니다.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적어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면 억울한 만큼 보여주고 가해자가 뻔뻔하면 뻔뻔한 얼굴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어른들이 책임을 피하면 그 비겁함을 대사 몇 줄로 덮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응징이 시작될 때 시청자는 작품이 자신을 대신해 분노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국경을 넘는 힘입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가 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 분석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실사와 능력이 우리 업계의 원작 우위를 위협한다고 쓰면 상부는 즉시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쌓아온 투자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원작은 많은데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뒤늦게 웹툰 기반 작품을 흉내내려 해도 감정의 리듬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은 내부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메신저가 다시 울립니다. 상무가 보낸 짧은 문장입니다. 원작 실사화 비교는 축소하라. 일본 작품 실패 사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아직 제가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워야 할 내용부터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회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정확히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시를 따르는 대신 파일을 하나 더 엽니다. 참교육 관련 해외 기사와 사회 반응을 모아둔 폴더입니다. 원래는 부록 맨 뒤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더 속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빨라집니다. 이 작품은 단지 시청 순위를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현장과 정책 논의의 언어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실판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육 현장 변화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현실판 참교육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 디댄 몸을 다시 앞으로 당깁니다. 조금 전까지 제 앞에 있던 것은 순위표였고 댓글이었고 실사화 비교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떠오른 것은 드라마 밖의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교권 보호 논의, 퇴직 군인과 전직 경찰 등 특수 경력을 가진 인력을 학교 현장 보호관으로 배치하는 방안,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폭력 근절과 기숙학교 규율 강화를 위해 퇴역 군인과 전직 경찰관을 사감으로 두는 시범 프로그램까지. 그 자료들은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에서 이상할 만큼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연결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현실이 움직였다고 말하는 것은 분석가에게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조심스럽게 자료를 읽습니다. 관련 기사, 교육 현장 반응, 교사 커뮤니티의 의견, 학부모들의 댓글, 해외 정책 설명문까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결론은 더 분명해집니다. 참교육은 단순히 많이 본 K-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래 참아온 불안을 하나의 언어로 바꿔놓은 작품입니다. 학교는 어디에서나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상 냄새,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 냄새, 복도에 남은 분필 가루와 급식실의 따뜻한 김. 그 익숙한 공간에서 폭력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안전해야 할 곳이 안전하지 않고 어른이 책임져야 할 순간에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참교육이 건드린 것은 바로 그 배신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가해자를 응징하는 장면만 보고 환호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자리에서 누군가 마침내 앞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에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문장을 적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비장의 무기는 제작비가 아니라 현실의 분노를 피하지 않는 각본이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사무실의 냉기가 조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회사가 좋아할 문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숫자와 반응과 정책 자료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한국 작품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장면을 잘라내지 않고 보기 싫은 책임을 뒤로 숨기지 않으며 시청자가 마음속으로 묻어둔 질문을 화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피해자가 더 많이 참아야 하는가? 왜 가해자의 미래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가? 왜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왜 부모의 권력은 아이의 잘못까지 덮어주는가? 이런 질문들은 회의실에서 다루기 불편합니다. 방송 편성표에서도 부담스럽고 투자 보고서에서는 위험한 소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작품 앞에서 멈춰섭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논의 자료를 읽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드라마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실판 참교육이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이 별칭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느꼈고 누군가는
교실 안의 공포를 제도 바깥으로 꺼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자료는 더 묵직합니다. 학교 폭력과 기숙학교 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역 군인과 전직 경찰관을 사감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제 눈을 붙잡은 문장은 학교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 사건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이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줄이는 구조, 힘 있는 집안의 아이가 특별 대우를 받는 구조, 책임을 미루는 어른들의 침묵은 너무 많은 사회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콘텐츠의 힘이 선명해집니다. 참교육은 그 구조를 부드러운 말로 감싸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해야 하고 학생은 결국 착해질 것이며 모두가 손을 잡으면 해결된다는 익숙한 결말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끝내도 되는가?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책임지는가?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화면에서 터지는 순간 시청자는 자신이 사는 사회의 현실을 떠올립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콘텐츠를 단순한 산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수출 상품이면서 동시에 감정의 통로입니다. 억울함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대리발화가 되고 현실의 제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상상 속 정의가 됩니다. 물론 드라마가 현실을 대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사람들이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이 현실의 제도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 깨달음은 통쾌하면서도 두렵습니다. 통쾌한 이유는 그동안 거품이라고 불렸던 한국의 작품들이 실제로는 세계 곳곳의 상처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이 결론을 보고서에 쓰는 순간 저는 회사가 만든 안전한 설명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 추천 알고리즘이나 일시적 유행으로 정리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건드리는 각본이 힘이라고 쓰면 우리는 왜 그런 각본을 만들지 못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집니다. 사무실 공조기 소리가 낮게 깔리고 제 책상 위에는 빈 종이컵이 3개나 쌓여 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쓴 냄새만 남았고 모니터의 흰빛 때문에 눈이 따갑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다시 씁니다. 한국 콘텐츠는 불편한 현실을 피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계 시청자의 공통 감정을 포착한다. 참교육의 흥행은 자극적 응징극의 일시적 소비가 아니라 무너진 권위와 방치된 피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이다.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잠깐 숨이 트입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 기분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업무 시스템의 보고서 자동 저장 알림이 뜨고 곧바로 상무의 검토 코멘트가 달립니다. 붉은 글씨가 문서 위에 박힙니다. 정책, 영양 부분 삭제. 한국 작품의 구조적 강점 언급 금지. 일본 실사와 실패와 직접 비교 금지. 저는 그 붉은 글씨를 한참 바라봅니다. 화면 속 글자는 작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회사는 제가 진실을 발견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가 왜 세계를 움직이는지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보고서를 완성하는 방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집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결심이 따라옵니다. 저는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문서를 복사해 개인 저장소에 따로 옮깁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바꿉니다. 아시아 영상시장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 콘텐츠를 오판한 이유. 손끝이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사 내부 메신저에 새로운 회의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제목은 한국 드라마 관련 보고서 긴급 수정 회의입니다. 참석자는 상무와 본부장, 그리고 법무 담당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 수정이 아닙니다.
제가 본 진실을 지울 것인지 아니면 그 진실 때문에 모든 것을 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긴급 수정 회의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법무 담당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다듬자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 보고서를 위험한 문서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면을 닫지 못한 채 한동안 굳어 있습니다. 사무실 창밖에는 새벽비가 다시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조용히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공기는 더 차갑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컵 3개와 출력된 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붉은 펜으로 그어진 줄들이 종이 위를 난도질하듯 지나가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구조적 강점이라는 문장에는 두꺼운 X 표시가 있고 현실 정책에 미친 영향이라는 항목은 통째로 삭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 부분에는 일부 온라인 의견으로 축소하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빨간 선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드라마 속 피해자의 입장을 떠올립니다. 목소리를 냈는데 누군가 기록에서 지워버리려는 느낌입니다. 본부장은 말투를 낮춥니다. 흥분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너무 비겁하게 들립니다. 균형이란 양쪽의 사실을 모두 놓고 판단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 균형은 불편한 사실을 작게 만들고 익숙한 결론을 크게 만드는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91개국 탑10, 46개국 1위, 주간 시청수 2110만이라는 숫자는 남겨도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의미를 빼라고 합니다. 숫자는 너퇴 한국 콘텐츠의 힘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무는 제 앞에 새 수정 방향을 밀어놓습니다. K드라마의 성공은 사회적 분노를 자극한 일시적 소비로 정리한다. 일본 네티즌 반응은 일부 젊은 층의 과몰입으로 처리한다. 실사와 비교는 삭제한다. 정책 파급력은 참고 자료로만 남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목 안쪽이 뜨거워집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는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가 맡은 일은 분석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회사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맞는 데이터를 틀린 결론에 끼워 맞추는 일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방향은 실제 시장 반응과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에어컨 바람이 종이를 살짝 흔들고 펜 끝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습니다. 본부장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마츠라. 당신은 회사의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지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경고입니다. 동시에 선을 넘지 말라는 마지막 통보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보고서들이 해외 투자 회의에서 익혔고 여러 제작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쌓아온 경력, 업계 안에서의 신뢰, 앞으로의 모든 계약 가능성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일입니다. 회의실의 회색 벽이 갑자기 좁아지고 숨이 짧아집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참교육 댓글들이 떠오릅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드라마는 지금의 일본에서는 만들기 힘들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뒤로 일본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게 됐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결핍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그 목소리를 지워버린다면 회사가 원하는 결론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분석관으로서의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 출력물을 천천히 덮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에 세계 시청자가 반응한 것입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작정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한 지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크게 높지 않지만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한층 내려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법무 담당자가 조용히 끼어듭니다. 외부 공개는 안 된다. 내부 자료 유출로 볼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제가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선명해집니다. 회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흥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틀렸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제 보고서는 수정될 것이고 핵심 문장은 사라질 것이며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안전한 문장 뒤로 숨겨질 것입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박이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는 젖은 우산 냄새와 오래 켜진 컴퓨터의 열기가 섞여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자 손이 떨립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 서버에 있는 보고서를 닫습니다. 그리고 개인 노트북을 엽니다. 검은 화면이 켜지고 빈 문서가 나타납니다. 제목을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한국 콘텐츠를 오판한 이유. 이 문장은 보고서 제목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깝습니다. 저는 내부 기밀 수치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와 공식 집계, 평점 사이트 반응, 이미 보도된 정책 사례만 다시 정리합니다. 회사가 지우려 한 결론을 누구도 기밀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실들만으로 다시 세웁니다. 처음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장은 우연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가 말하지 못한 분노를 먼저 영상으로 번역한 결과다. 문장을 완성하자 이상하게 숨이 트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포 아래에서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쓰는 진짜 분석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본 네티즌 반응을 다시 정리합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말 뒤에는 오락적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지금의 일본에서는 만들기 힘들다는 말 뒤에는 제작 시스템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국에서 보고 싶다는 말 뒤에는 원작을 가진 쪽과 감정을 살린 쪽의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충격이 있습니다. 문장을 쓸수록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차분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서의 절반이 완성됩니다. 저는 잠시 눈을 비비며 의자에 기대 앉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집니다. 해외 영화제 소식을 모아두는 알림입니다. 피곤한 눈으로 넘기려던 저는 한 제목에서 멈춥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칸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상영 국어센 기립박수. 저는 바로 기사를 엽니다. 2300석 규모의 대극장, 약 7분간 이어진 박수, 우리 세대의 매드맥스라는 평가가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드라마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세계 시청자의 분노를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영화가 세계 영화제의 심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의 빈 문서와 휴대폰의 영화제 기사를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제가 쓰려던 내부 고발문은 아직 절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진짜 반격은 회의실 밖, 칸영화제의 붉은 카펫 위에서 막 두 번째 폭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칸영화제의 붉은 카펫 위에서 막 두 번째 폭발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사무실 창문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지만 제 눈앞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 속 극장의 어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영화 호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칸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초청, 2300석 규모의 리미에르 대극장 상영, 약 7분간 이어진 기립박수라는 문장들이 차례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칸영화제에서 장르 영화가 박수를 받는 일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와 괴물,
액션과 공포, SF의 폭발을 전면에 세운 한국 영화가 공식 경쟁 부문에서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얻었다는 것은 제가 배워온 영화제의 질서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늘 한국의 흥행을 대중 플랫폼의 빠른 소비라고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콘텐츠는 플랫폼의 순위표만이 아니라 세계 영화제의 가장 보수적인 심장부까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재생하자 극장 안의 박수 소리가 작은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제 책상 위로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처럼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지고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배우와 감독의 얼굴이 하얗게 번지고 레드카펫의 붉은 빛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저는 사무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칸의 극장 안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뜨거운 공기, 사람들의 환호, 영화가 끝난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흥분이 화면 너머에서 밀려옵니다.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들고 나온 영화 호프는 제가 알고 있던 안전한 영화제용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와 평론을 넘길수록 내용은 더 과감해집니다. 어느 평론가는 이 영화를 우리 세대의 매드맥스라고 부르고 또 다른 평론가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터무니없는 유머를 한 화면 안에서 결합하는 한국 영화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멈춥니다. 참교육을 분석하며 발견했던 한국 콘텐츠의 특징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장르를 한 프레임에 밀어넣고 관객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감정의 한계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는 교실과 복도, 피해자와 가해자, 무너진 권위를 통해 세계 시청자의 분노를 건드렸다면 영화 호프는 한국의 시골 마을과 괴물, 외계 생명체, 하루 동안 벌어지는 재난의 압축성으로 관객의 심장을 붙잡습니다. 소재는 완전히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같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객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웃음과 공포와 비극과 쾌감을 한꺼번에 던집니다. 이상하게도 그 혼란이 무너지지 않고 리듬이 됩니다. 저는 회사 보고서의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한국 콘텐츠는 감정 과잉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그 문장은 거의 우스워 보입니다. 감정 과잉이라고 부르던 것이 사실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절제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위험을 피하는 습관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호프의 반응은 참교육의 성공을 더 이상 우연으로 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숫자로 터졌고 다른 하나는 칸영화제 극장 안에서 박수로 터졌습니다. 대중과 평단, 시청자와 평론가, 온라인 순위표와 영화제 현장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묘한 좌절을 느낍니다. 일본에도 원작이 있고 장인이 있고 오랜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사와 장르의 현장에서는 자꾸 망설였을까? 왜 우리는 거대한 이야기를 가져와도 안전한 틀 안에 넣으려 했고 왜 관객의 몸을 흔들어 놓을 만큼 과감한 리듬을 두려워했을까? 영화 호프의 칸영화제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를 떠올립니다. 관객이 웃다가도 겁먹고 겁먹다가도 환호하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끌려가는 그 경험을 만드는 용기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좌절 뒤에 통쾌함이 따라옵니다. 제가 밤새 쓴 내부 고발문이 더 이상 드라마 한 편의 분석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교육은 한국 콘텐츠가 현실의 상처를 읽는 힘을 보여줬고 영화 호프는 그 힘이 장르와 영화제의 문법까지 흔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한국의 성과를 일시적 유행으로 축소하려 할수록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는 계속 반대 증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냉정한 반박은 없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지울 수 있어도 순위표와 박수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영화 호프 관련 자료를 내부 고발문 마지막 장에 추가합니다.
문장 하나를 천천히 적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장은 플랫폼 알고리즘의 우연이 아니라 대중시장과 국제영화제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창작 시스템의 변화다. 손끝이 떨리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제 문서는 더 위험해졌고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회사가 삭제하라고 한 결론을 드라마가 증명했고 칸영화제가 다시 증명했으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그 사이를 잇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직전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봅니다. 문서 제목은 여전히 우리가 한국 콘텐츠를 오판한 이유입니다. 그 아래에는 참교육의 숫자, 일본 시청자의 고백, 실사와 실패의 비교, 현실 정책의 파급력, 그리고 영화 호프와 칸영화제의 7분 기립박수가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저장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고 공개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저는 커서를 공개 예약 버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사 내부 메신저가 마지막 경고처럼 울립니다. 마치다. 보고서 외부 공유 정황이 확인되면 계약은 즉시 종료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도 손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고서는 회사 안에 남겨둘 때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공개 예약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순위 자료와 평점 사이트 반응, 이미 보도된 정책 사례와 칸영화제 현장 평가만으로 다시 쓴 독립 분석문입니다. 그런데도 손끝은 떨립니다. 진실을 쓰는 일은 늘 깨끗한 용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잃을 것에 대한 계산도 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한국 콘텐츠를 오판한 이유라는 제목이 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참교육의 글로벌 흥행과 일본 네티즌 반응, 웹툰 원작 실사와 비교, 현실 정책으로 번진 파급력, 그리고 영화 호프가 칸영화제에서 받은 7분의 기립박수가 차례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움직인 이유는 더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분노와 상처를 더 먼저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예약 시간이 되자 문서가 공개됩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알림창도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공조기 소리만 낮게 깔립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이 무섭습니다. 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혹시 회사만 자극하고 세상은 이 글을 지나쳐버린다면, 저는 그저 직장을 잃은 어리석은 분석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목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첫 공유가 올라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알림이 뜹니다. 어느 영화 관련 계정이 글의 일부를 옮기고 젊은 제작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처음 폭발한 것은 업계 관계자의 반응이 아니라 일본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통쾌함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말, 지금의 제작 시스템은 불편한 현실을 너무 오래 피했다는 말, 이런 드라마는 지금 일본에서 만들기 어렵다는 고백이 다시 쏟아집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한 댓글 앞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원작을 많이 가진 나라라고 자랑했지만 감정을 살리는 방법은 잊어버린 것 같다. 그 문장은 제 보고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교육은 폭력적인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서 책임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 작품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합니다. 제가 밤새 데이터로 설명하려 했던 것을 이름 모를 시청자는 자기 언어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화면에 본부장의 이름이 뜹니다. 저는 받지 않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짧은 문장입니다.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묶여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오래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머문다면 앞으로도 저는 숫자를 보면서도 결론을 숨기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온라인의 반응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는 K드라마의 성공을 단순한 유행으로 보던 시선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한국 콘텐츠가 대중의 불만을 돈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감정을 정확히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영화 호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번집니다. 드라마는 교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영화는 칸영화제의 극장에서 장르의 한계를 흔들었다는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이 글은 한국을 찬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인정하는 글이었습니다. 가장 깊이 남은 것은 한 젊은 조감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늘 안전한 결말을 만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갈등은 너무 세면 안 되고, 피해자의 분노는 오래 보여주면 안 되고, 가해자에게도 이해할 사정을 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교육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도쿄의 빌딩 사이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도시인데 이상하게 다른 도시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지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강한 이야기는 화려한 포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는 질문을 끝까지 바라볼 때 태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지우면 잠시 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화면 속 작품 하나가 사람들의 침묵을 깨우고 닫힌 회의실의 오만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보여준 힘은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품 하나가 닫힌 회의실의 편견을 깨고 세계의 박수를 불러왔듯이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찡스토리였습니다.